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다카이치 총리와 유명 사찰인 호류지를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안을 놓고 오늘 오후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면서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417호 법정. 역사적인 장소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 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90분 최후 진술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허황된 소설로 사형을 구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의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짓인지 정말 뜨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걸로 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재판의 끝이 정의로 귀결되길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침묵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걸 비롯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7시간에 걸쳐 이어진 마라톤 결심 공판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며 끝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어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온종일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노사가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데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먼저 안유정 기자입니다. 첫 차가 차고지를 출발해야 하는 새벽 4시. 버스들은 움직임 없이 빽빽히 들어찼습니다. 같은 시각 버스 정류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서울 시내버스 전체의 약 93%, 7,300여 대가 멈춰섰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가 안 뜨더라고요. 갑자기 셔틀버스가 온다 그러고 다들 갑자기 좀 택시를 탄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파업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시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발만 동동 구릅니다. 영하권 추위 속 고된 출근길에 하루 시작부터 험난하다. 겨우 시간 맞춰 출근했다며 불편이 속출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혼잡을 피해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서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들이 몰린 지하철은 혼잡을 빚었고 열차칸은 미어터졌습니다. 버스 파업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혼잡하고 평소보다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혼잡 시간대 확대 운행을 1시간씩 늘리고 지하철 172편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퇴근길 대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놓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오늘 협상을 재개합니다.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파업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사실 파업으로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했죠. 그래서 서울시와 구청들이 부랴부랴 대체 교통편을 제공했는데 준비 부족 탓인지 현장은 그야말로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도 노선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규욱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사라진 버스 정류장에 전세버스가 서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서울시 자치구들은 주요 노선에 셔틀버스를 677대 투입했습니다. 전세버스 임차 운행이 가장 큽니다. 하루 운행할 때 거의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부터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배차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20분 간격으로 했는데 20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버스를 보내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40분이 지나가고 나서야 다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노선 안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레 쪽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이에요, 혹시? 저기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료 셔틀버스가 뭐 있다는 거 정보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정류장에서 탈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노사협상 결렬을 예측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늦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벌써 5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2번째였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이 대통령 숙소 앞에 나와서 깜짝 영접을 했고 비공개 환담 땐 함께 드럼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묵을 숙소 앞입니다. 미리 나와 있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이 나타나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포개 잡고 환한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뭐 어떨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호텔 측에서 이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이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 색깔은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나오는 보라색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일, 한미일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비공개 환담 때의 두 정상은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입고 드럼으로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 차인 오늘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호류지를 방문하고 오후엔 동포 간담회를 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사카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된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한일 양국이 당시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2번째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80여 년간 차가운 바닷속에 방치된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양국은 동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희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1942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숨진 곳입니다. 한일 과거사 쟁점 중 하나인데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과거사가 공식 논의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일본인 강제 납북 사건에 대한 우리 측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拉致問題につきましては、即時解決に向け、大統領から力強いご指示をいただいていることに感謝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 90여 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스캔 범죄를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공급망 등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일본 언론 NHK 인터뷰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과 연계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공동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PTPP 가입 논의 전제로 꼽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워낙 민감한 현안인 만큼 공개 발언에서는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게 최고 수위 조치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즉각 재심 청구를 예고한 김 의원은 제명을 당할지언정 민주당을 떠나진 못하겠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비상징계권 발동이란 칼을 빼들 가능성도 나옵니다. 정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전격 결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최소 5년간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을 만큼 당 차원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심판원의 제명 처분 이후 김 의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 의원 측은 MBN에 심판원이 작성한 결정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이를 보고 재심 사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전부를 떠나진 못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진 탈당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김 의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는데 김 의원이 버티기에 나서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비상징계권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기류도 읽힙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김 의원 제명 처분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어제 결정으로 정치적 결정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하면서 김병기 의원은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인 책임이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비리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손을 맞잡습니다.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특검 공조를 위해 양당 대표가 전격 회동한 건데 2024년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첫 연대입니다. 이 대표는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정권의 부패 앞에서 야당이라면 어떻게 특검 공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장 대표도 특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천뇌물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당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등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은 돈봉투 모양의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힘차게 봉투를 찢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경찰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통화 내역을 확보해 김경 서울시 의원과 언제 얼마나 자주 통화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아이폰을 제출받았지만 비밀번호는 여태껏 제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없으면 포렌식이 어려워 내부 자료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해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불거진 데다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간 말맞추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1억 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는데 강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말 강 의원과 미국에 있던 김 시의원 간 통화가 집중됐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다만 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재임 시절 종교단체 신도를 집단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인데요. 그런데 경찰은 당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실 PC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고발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낸 지 석 달 만입니다. 김경 시의원이 특정 단체를 통해서 명부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려고 했던. 지난해 9월 진 의원은 김 시의원 측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당원으로 허위 모집하고 당비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엔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옛날 경선할 때 이건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사무실에 가시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시의원의 PC 2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담당 직원의 PC는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원회관만 압수수색 대상이었고 김 시의원 외에 조사받은 직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서울시의원도 MBN과 만나 당시 문체위 직원이 동원된 정황이 나왔는데 경찰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고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요 증거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데요. 지도부와 친한계를 둘러싼 당의 내홍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4가지 종류의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위는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특정 IP 2개를 사용한 점,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한 전 대표 가족의 게시글 활동은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당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끝냈기에 문제가 없다며 이제 다시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이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충남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 대전과 충남을 찾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잇따라 만나 대전 충남 통합 관련 정책을 협의합니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의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제1여객터미널을 사용하던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25년 만에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합니다. 1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색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1년 전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김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움직이고 측근과 유튜버들에게 자금까지 지원하며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자신을 구속하려 한다는 겁니다. 좌파 대통령만 되면은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이렇게 나쁜 말로 말하면 발작을 떠는 거야.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오늘 나를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은데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같은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등과 함께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에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와 더불어 김범석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감사 증언했습니까? 이 중요한 거를 그렇게 또 언론으로 어떡합니까? Do you think this is funny?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I'm 답을 해야죠. you are asking, and you're not allowing me to answer them. 그만하세요. Please allow me to 또 answer the 시작이야. questions. I just want to answer.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Who have been misled by misinformation that is out and about, intimidated by your threats of arres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eportation, travel ban, 중단하십시오. I will not be intimidated.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청문회 직후 한국을 떠난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으며 입국 이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측은 예정된 출장이었다며 경찰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어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쿠팡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동시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 즉 실질적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 측은 본인이 미국 국적자인데다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앞세워 총수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이 미 정계에 대규모 로비를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강경파 의원들이 앞다퉈 쿠팡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의 통상 책임자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 본부장과 만난 미 의회 인사가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으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시민들에 대한 적대 행위들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 아이사 의원은 최근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쿠팡 사태를 콕 집은 겁니다. 같은 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 의원 역시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하는 등 쿠팡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연결짓는 모습입니다. 그 이슈는 어떤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 정계에 대한 쿠팡의 대규모 로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강경파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도 했습니다. 처방을 요구받은 막내 매니저는 제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냐라며 다른 매니저에게 메신저로 향후 자신의 의료 기록이 남을 것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대리 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누리꾼들은 매니저들도 처벌받을 각오로 폭로한 듯 서로 깎아먹는 폭로전이 과열되는 것 같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려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카오 항공이 기내에 비치된 관광 안내 책자에 창덕궁을 중국식 건축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실려 논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고 평가받는 창덕궁,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전통문화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쇼핑 성지로 불리는 우리 기업 올리브영을 대놓고 따라한 매장이 중국 현지에 등장했다는 건데요. 이름은 올리영, 이름부터 로고와 매장 구성도 비슷하고요. 홍보 영상에 K-팝까지 사용됩니다.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인 것처럼 보이려는 것 같다. 언뜻 보면 같은 브랜드로 착각할 듯 K브랜드의 신뢰도가 훼손될까 봐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노홍철 씨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주먹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잘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 있습니다. 저 오늘 경호처랑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촬영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협회 행사를 통해 시작됐는데요. 당시 노홍철 씨는 정의선 회장을 제가 아는 형님 중 차 가장 많이 파는 형님이라고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회장님한테 형님이라니 노홍철은 전 대통령도 형님이라고 부른다. AI 영상인 줄 알았다 등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위장 카메라로 남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절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몰래 숨겨진 위장 카메라를 직접 찾아봤는데 절반은 아예 발견도 못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3분 뒤 이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이 도착했는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합니다.
알고 보니 집 앞 소화전에 카메라를 숨겨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남성이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던 겁니다. 한 달 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 경보경 위장 카메라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50대 남성이 귀금속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BN 취재진이 위장 카메라가 얼마나 성능이 좋고 감쪽 같은지 알아봤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현관문 앞 천장에 화재 경보기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한 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위장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확인해 보니 숫자판의 어느 부분을 누르는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나 최근에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 정도의 화질 정도로 나온다고 봐도 야간에도 아주 나처럼 선명하게 촬영이 되고, 이번에는 실내에 숨겨둔 위장 카메라를 취재진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30분 동안 찾아낸 카메라는 12개. 실제로 작동하는 계산기와 시계 등 잘 알려진 형태는 찾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몰래 설치된 위장 카메라는 12개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탄산음료, 포장지를 내리면 카메라가 드러납니다. 이 샤워기 안에는 방수 카메라를 넣을 수 있습니다. 5년 사이 2,000건 이상 늘어난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24년 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위장 카메라지만 온라인에서 20에서 40만 원대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전부였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카메라를 위장을 해야 되죠?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7명, 4명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어느 외딴 시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가 당장 교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안정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년 후에는 현재 부족되는 2만 4천 개의 교실보다 훨씬 많은 3만 9천 개의 교실이 신축될 것입니다. 빽빽한 책상 사이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던 모습은 이제 옛 풍경이 됐습니다. 서울 원신초등학교에는 1학년 2반이 사라졌습니다. 저출산에 인근 재개발이 겹치면서 지난해 입학생 수가 6명에 그쳤고 올해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을 교직원들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을 것으로 여겨졌던 서울 역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청초등학교도 올해 입학생 수가 7명에 그쳤습니다. 입학생 수가 적어 1학년 1개 반으로만 운영된 초등학교가 서울에서만 18개나 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29만 8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1999년 71만 명, 2006년 60만 명이었던 입학생 수가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2027년이 돼야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도 1년 앞당겨졌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도 감소세를 보여 문을 닫는 학교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로 숨진 사람이 12,000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시위대를 향해 정부기관을 점령하라고 주문했고 러시아는 미국의 간섭을 규탄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현대사 최악의 학살로 최소 12,000명이 숨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이번 대규모 학살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내려진 발포 명령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를 향해 정부기관을 점령하라며 미국에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폭력적인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ما برای هر عملی آمادگی داریم. اگه میخوان که برخورد نظامی رو
که یک بار امتحان کردند و نتیجه نگرفتند یک بار دیگه امتحان بکنن ما آماده.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파괴적인 내정 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사태가 이란 정부와 미국의 대립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세부에서 거대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11명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잔해에 갇혀 있는 20여 명의 생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진 건물 사이로 구조대원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주민들은 애타는 표정으로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무너진 지 닷새째.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Napakahirap nawalan ka pa ng kasama, nawalan ka pa ng mahanap sa buhay. 사망자는 11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8일 건물 20층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덮친 건데 여전히 25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부시 측은 구조대원 500명 이상을 투입해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유족들의 절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Speak na buhay pa sila. Pero sana buhay pa. Pero hindi na talaga. wala na. 현지 언론은 추가 붕괴 가능성과 열악한 장비 환경이 수색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를 비롯해 실종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쓰레기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근무를 하던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서 물을 흘리지 않고 가라앉은 귤을 꺼내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함께 풀어보시죠. 아이들이 차례로 컵에 조심스레 손을 넣습니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컵 안에 있는 귤을 꺼내야 하는 건데요. 물이 가득 찼으니 아무리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도 물이 넘치겠죠. 그렇게 모두가 실패하는가 싶은 그때 한 아이가 나와 손가락을 넣고 빠르게 젓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소용돌이를 타고 귤이 떠오르는데요. 가뿐히 잡아내는 아이,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죠. 과학적 원리를 알기엔 많이 어려 보이는데 창의력이 대단하네요. 계단 오르기 운동을 무한정할 수 있는 천국의 계단이란 운동기구 아시죠?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천국의 계단처럼 탄 고양이가 있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고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내려가는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헛둘헛둘 오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움직였지만 잠시 멈춘 사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죠. 다시 열심히 걸어보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고양이를 살포시 들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놓아줍니다. 걷지 않아도 쓱 올라가니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꼬리를 바짝 세우고 고맙다는 듯 남성을 한번 쳐다보기도 하는데요. 앞으론 헷갈리지 않고 잘 탈 수 있겠죠? 새해 첫날 태어난 아기를 새해둥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도 새해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토끼에 돼지, 개미핥기까지 닮은 이 동물 만나보시죠. 토끼 귀에 돼지코, 개미핥기 주둥이까지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야행성 포유류 아드바크입니다. 아프리칸스어로 아드는 땅, 바크는 돼지. 직역하면 땅돼지인데요. 올해 첫날 미국의 내슈빌 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동물원 협회에 등록된 34번째 아드바크이자 2024년 이후 처음 태어난 새끼라고요. 지금은 1.8kg에 불과하지만 다 크면 최대 80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귀한 새끼인 만큼 건강히 잘 자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거래소는 6월부터 오전 7시부터 8시에 운영되는 프리마켓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의 정규장과 프리 애프터마켓의 주문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오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이 1%대 올리기로 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9천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2022년 이후 물가 부담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왔지만 최근 손해율이 오르면서 5년 만에 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현금이 썩거나 불에 타서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폐기된 지폐들을 낱장으로 이으면 4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 폐기된 화폐는 1년 전보다 1억 1천만 장 줄었는데 매년 현금 사용이 줄고 시중금리 하락으로 환수되는 화폐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주문한 삼겹살에 비계밖에 안 보인다. 인터넷에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비계 삼겹살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아예 이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비계가 많이 붙어 있으면 돈차돌, 적으면 뒷삼겹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울릉도의 한 식당. 주문한 삼겹살이 나왔는데 선홍색 살코기보다 하얀 비계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영상은 일파만파 퍼졌고 조회수는 360만 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삼겹살 비계 양이 이게 맞나? 절반이 비계인데?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건 삼겹살 안에 비계의 비중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밑에 들어있는 거는 비계가 많다거나 그러면 항상 속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부는 비계 함량에 따른 다른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논란을 풀기로 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비계 분포도에 따라 돈차돌과 뒷삼겹으로 분류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함량이 많으면 돈차돌, 적으면 뒷삼겹으로 불리는데 보통 돼지 앞다리살보다 뒷다리살이 지방이 적은 데서 차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삼겹살이라는 용어는 앞삼겹으로 대체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세분화된 명칭으로 시장에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식약처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정부는 달걀도 왕란과 특란 등 등급 표기가 헷갈린다는 소비자 의견을 받아들여 판정 표기 방식도 등급제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25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약속이 2026년에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이 모든 개발 비행 시험을 마치고 이제 실전 배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송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에 물을 뿌리자 순식간에 얼어붙고 날개를 따라 고드름이 매달립니다. 결빙 상황을 가정한 극한 환경 시험입니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한 4.5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과 극한 자세 비행은 물론 국내 최초로 공중 급유 시험에 성공하는 등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지난 2022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그제 경남 사천에서의 마지막 비행까지 42개월 동안 모두 1,600여 차례의 시험 비행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항공기 제작을 넘어 우리 공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항공우주 산업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공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KF-21을 인도받아 일선 비행단에 배치하고 본격적인 전력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 지방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7도, 서울도 영하 9.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추위가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낮부터는 금세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에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서 겨울치고 꽤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내일 동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밤늦게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9.4도, 춘천이 영하 15.5도, 대구 영하 4.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우리 사회가 또다시 대립과 분열을 겪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 자체로 우리 정치의 비극입니다. 네,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